요번 그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그 학부 콜로키움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좀 시도되는 콜로키움인데요. 여러분 그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순서는 그 예고드린 대로 과학교육연구소 순서였고, 그 사전에 홍보 많이 드린 대로 그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손정호 교수님이 오늘 특강을 해주시기로 시간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그 특강 해주실 손정호 교수님 소개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그 연사로 나서주신 손정호 교수님은 이제 93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물리교육과에서 학사를 하시고 96년에 학사, 2000년에 박사학위 하시고 93년부터 이제 다양한 현장 그 중고등학교 그 중등교육 현장에서 그 과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현장 교사로서도 또 그 현장을 걱정하는 어떤 교육 연구가라든가 정책 입안자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2003년에 그 경상대에 임용되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미래교육원장을 맡아서 오늘 해주실 내용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과학교육 정책에 관련된 또 일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지금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과학 이 코로나 상황 이외에도 그 과학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미래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리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작년에 그 소소하게 또 하나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면 2020년에 한국물리학회에서 그 논문상을 수상하실 만치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실 제목은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탐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곧 그 바뀐 환경 속에서 그 교육 실습을 가야 될 4학년들이나 지금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듣고 있는 3학년들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경상국립대학교 손정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교 이름이 낯설죠? 경상국립대학교, 원래 경상대학교였어요. 근데 3월 1일자로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랑 통합을 하면서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바꿨어요. 국립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국립을 가운데 넣는데 학교명에 국립을 넣는 최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국립대로 약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래교육원장을 벗어났으나 교육혁신처장이 되어서 일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 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요, 크게 3가지 대해서 얘기할 건데,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보고서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 과학탐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학교 시절을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난 뒤에는 아마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사범대 내에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된 실험을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까라는 걸 예상을 두고서 그런 실험들을 좀 경험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늘 좋아하는 접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을 좀 폭넓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20세기까지를 물질문명 시대라고 하는데 물질문명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가 아닐까?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니까 뭐 BC 30세기 30년경에 기술 문명이 뭐 바빌로니아 뭐 이런 고대 문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소피스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한 게 고대 그리스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은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물론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사원소설을 냈었지만 물, 공기 등으로 뭐 이루어져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고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이 보여주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갈레라든가 뉴턴이든가 로버트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체가 왜 떨어지지? 지구가 왜 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했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인 이제 근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 등장하면서 톰슨 러더포드 보어 좀 더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다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킨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그러고 이런 물질 문명 시대에서 교육이라는 건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는 뭐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지만 한국사에도 나오지만 무슨 태학, 경당, 국자감, 순분관 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뭐 아카데미아 플라톤이 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리케이온 이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11세기에도 볼로나 대학, 파도바 대학 이런 게 있었는데 걔네들의 대학은 뭐였을까? 그거는 바로 왕족과 귀족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을 위한 교육이었고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을 위한 교육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노동자 양성을 위해서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도시 근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인 소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이루는 이런 산업국가 체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산업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자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있는 교수님들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부족하고 뭐 인적 자원이 넘치고 이런 얘기 많은데 결국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하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원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물질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을 잘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마케팅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국하고 하나는 중국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원이 풍족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랍의 국가들, 호주, 뭐 스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을 잘 뽑는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독일과 일본이에요. 물론 일본, 독일 다 이런 것들 가졌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원을 획득했고 전쟁이 지고 나서 식민지 국가들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질과 제조 둘 다 잘했으나 이제는 물질을 잘하는 국가죠. 물론 독일도 제조를 잘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물질도 크게 잘 뽑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나마 잘하는 것은 철강성에서 철 잘 뽑는 뭐 포스코, 뭐 제철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석유, 원유 들이댔다가 정유 공장 만들어서 여수도 있고 뭐 울산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물질 꼽는 거. 그 두 가지 말고 특기 있을까요? 반도체 원료가 되는 실리콘, 우리나라 모래에서 뽑는 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예요. 자,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냐?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제조도 없고 뭘 잘하냐? 상품 마케팅을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금융거래라든가 자산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 세계는 이런 산업시대 가치 구조에 맞춰서 다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자원국가 있고 물질국가 있고 제조국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존재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그 나라의 목적에 맞는 거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 받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물질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조국가니까 물질국가에게 주는 상인 노벨 과학상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럼 맨날 일본, 독일 왜 잘 나오냐? 물질국가니까 저기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런 시대의 교육은 그럼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잘 뽑아내고 불량품 없게 만들고 또 물질로부터 물건 만들 때 불량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렇게 하려면 과학 법칙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법칙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인가 하면 배우는 화학단에서 처음 법칙을 배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비율을 어긋나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특히 과학은 개념을 익혀서 그 개념에 맞춰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일이 조건이 주어지면 그 개념에 맞춰서 뭔가를 예측하는 이런 교육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지금 뭐 내용학, 뭐 일반 물리나 뭐 일반 화학이나 수업 듣고 있겠지만 들으면 다 뭡니까?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에 따라서 설명하고
생물 같으면 또 어떤 현상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어떤 현상이 주어지면 설명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설명과 예측으로 공부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과 예측 시대의 가장 끝판왕이 수능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본 수능? 수능은 똑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똑같죠. 다음 보기 중 옳게 설명된,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는 기억력 디귿 고르는 거예요. 결국 설명된 거 고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가면 좋겠어요. 왜냐? 이대로만 발전하면.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디지털 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디지털 문명의 시대가 도입되게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건 여기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많이 알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우주, 무생물, 생물, 하드웨어, 컴퓨터, 망치, 소프트웨어, 심지어 인간의 의식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물론 뭐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신경과학과 결부돼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1,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상세계예요. 이 가상세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교육 방식으로 과연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의문점이 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가상세계, 디지털 문명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를 알아보는 방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 잘 살펴보면 이런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능이 있고 스마트화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데이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의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시간에 먹은 뭐 반찬, 뭐 메뉴 이런 건 그냥 데이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추려봤더니 여기 전북대 과학교육하는 애들은 전부 다 라면을 좋아하더라. 다 라면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라면을 좋아한다는 정보가 쌓이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어느 하나의 큰 선호도 높은 음식 이렇게 되면 지능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정리가 되는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면 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있고요. 인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있어요. 공간에 대한 얻는 정보는 주로 그 IoT 같은 거, 뭐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쓰잖아요. 어딘가에 뭐 있으면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작동시키거나 이런 건 다 공간, 위치 정보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LBS라는 것도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지닌 채로 버스 정류장 근처에 뭐 저기 무슨 있잖아요. 저 패스트푸드 지나가면 갑자기 막 날라와요. 뭐 할인 금액 된다. 이게 150m 반경 이내에 서로 신호 주고받는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IoB는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차고 있으면 끊임없이 여기 뭐 번쩍번쩍하면서 자신의 맥박을 재고 하루의 심박수를 재고 뭐 이동거리를 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워치. 그런 것들이 IoB 기술이고요. SNS는 잘 알 거예요. 인스타그램 쓰고 있는 것들 전부 다 SNS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다루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막 쌓이는데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정보화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쌓이냐면은 지금 현재 기술은 클라우드상에 인터넷상에 클라우드상에 쌓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쌓인 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는 쌓였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라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분류와 선별 작업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쌓여지는 데이터를 어떤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어떻게 분류 작업하거나 집중화시켜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인간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상에다가 쌓아놓음으로 해서 실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걸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요. 이 디지털 트윈이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에서 도로망 구축할 때 싱가포르라는 도시는 되게 작잖아요. 그 작은데 괜히 공사 잘못했다가 나중에 도로가 제대로 정체가 해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그 데이터만으로 쌓여진
그 교통량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공사를 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이동량 변화를 살펴보고 아 이거 괜찮네. 그러면 현실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공간에 대한 정보를 쌓아오고 인간에 대한 정보를 쌓아서 디지털 트윈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술은 인공지능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 바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미 알려져 있는 데이터와 정보로부터 뭔가를 예측하거나 또는 뭔가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물질 문명 시대에 우리가 뭐 교육을 통해서 쭉 있었잖아요. 뭐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만들고 물질로부터 이 뭐 상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거기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설명과 예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과 예측이 이제 누가 대신하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하니까 굳이 내가 이걸 외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거는 앞으로 미래에 가면 그렇게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에 있는 부분을 디지털화해서 가상 공간에 올려놓는 거를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쓰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IoT 기술도 들어본 것 같고 빅데이터도 들어본 것 같고 인공지능도 들어봤다.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가상 공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쓸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스마트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고 스마트TV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스마트 붙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붙이는 게 아니라 가상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정보, 지능들을 현실화시켜주는 기술을 스마트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3D 프린터. 그쵸?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 AR, VR. AR, VR 자체가 가짜냐인데 사실은 데이터를부터 출발해서 현실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핀테크. 뭐 여러분들 오늘도 뭐 어떤지 모르지만 핀테크 많잖아요. 돈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플랫폼. 이 많은 것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화되는 기술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디지털 문명이고 디지털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아까 자원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제조가 있었잖아요. 자원 국가가 있고 물질 국가 있고 제조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제조 국가예요. 자원 국가는 어디냐? 석유 나오는 아랍 쪽, 석탄 많이 나오는 호주 쪽, 이런 자원 국가예요. 물질 국가 어디냐? 물질 잘 만드는 일본. 뭐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던 게 물질 갖고 갑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관성이 있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부분은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여기 인공지능에다 빨간색을 둔 이유는 이게 바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좌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과학교육은 뭘 할 것이냐는 고민이 빠지죠.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가 나오고 이런 정보로부터 지식이 만들어지고 지혜가 쌓이고 마케팅이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원이 중요했지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원에서 물질 가고 물질에서 제조 갈 때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자원으로부터 물질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이나 이론들을 펼쳐나가는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수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에서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 가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돼요. 여기가 시발점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노벨상은 물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생성해 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단계를 가질 때
아까 그 물질 문명 속에서의 교육은 설명과 예측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능도 다음 중 옳은 것은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했겠죠. 설명이 바르게 된 걸 찾았겠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에서 정보를 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아무래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주장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를 자신만의 주장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도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 값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냐가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교육은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바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주장에 관한 교수 학습 활동을 모든 교과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과학도 보면 갑자기 토론 수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죠? 토론뿐만 아니라 발표하고 조사하는 게 막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주장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을 버는 그 시스템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와 별개로 데이터로부터 출발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었어요. 2000년대만 해도, 2010년대만 해도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주가 총액 1위 기업 그 순위를 보면 전부 다 물질 중에 대표적인 석유 회사들이 1등을 했어요. 1, 2, 3, 4등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 가면요. 석유 회사 하나도 없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회사들이 주가 총액이 제일 큰 기업들이에요. 쉬운 예를 하면 우리나라 올해 한 해 예산이 한 540조인가 550조예요. 국가 예산이. 아마존인가요? 아마존의 1년 예산이 거기가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배 예산을 한 기업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시대에 나타난 극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야 우리는 석유 쓰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 관련된 모든 회사에서 석유 제품을 다 없애면 석유와 관련된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만큼 이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이 돈을 버는 시스템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래 교육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물질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로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서 더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 환경도 조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교육에 과학기술을 적용을 촉진하는 주요 동향에 관한 보고서가 매년 나오다가 2017년, 18년에 나오고 난 뒤에 멈췄어요. 지금 2020년에 나오려다가 말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책을 내려고 그러면 바뀌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아마 2021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잠시 멈췄으니까 인류가 잠깐. 그래서 나올 것 같은데 2017년도에 낸 책 그리고 2018년에 보고된 이게 있어요. 호라이즌 보고서라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이 어떻게 교육에 들어오는가를 예측한 게 있어요. 2017년에 쓴 거니까 2018년에서 19년 사이는 코딩 교육, 맨 밑에 나오죠. 코딩 교육이 유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스팀 교육이 유행할 거야. 이미 지나갔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어떤 게 유행할까? 그랬을 때는 이게 평가에 초점을 둔다는 게 있고 제가 빨간색 한 거는 뭐냐면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습 공간 재설계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생각해보면 앞에 칠판 있고 선생님 있고 여러분들은 선생님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5년 이후가 되면 Deep Learning Approach라고 해서 심층 학습법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교육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뭔가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도입이 될 때 또 기술은 어떠냐 보면 2018년도에 메이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막 무한상상실, 여기 지금 1학년들은 알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뭐 무한상상실하고 3D 프린터 쓰고 막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9년, 20년은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진 경우는 있지만은 뭐 그 분석하고 그 다음에 VR 기기를 써서 수업에 도입된다. 물론 보편적인 건 아니고 이런 게 도입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AI가 등장할 것이고 IoT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미뤄진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교육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학습 공간 재설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습 공간 재설계라는 거는 교실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20년까지 창의융합형과학실이라고 해서 과학과에서 제일 처음 했어요. 제가 이거 교육부 사업단장이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를 뭐냐면 기존 과학실은 실험만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토론도 하고 실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유럽도 이걸 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학습 공간 재설계를 해서 기존의 강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디프 러닝 어프로치랑 관계되어 있어요. 심층 학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교실을 구성할 때 우리나라에 맞게끔 뭐 전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창작 공간도 있어야 되고 발표 공간, 학습 공간, 실험실 공간, 토론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북에도 전주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진흥형 과학실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물리적 공간 말고 온라인상의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공간까지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과학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화평 과학실은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뭐 발표도 하고 실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온라인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실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 상에서 기록이 되고 가상 실험도 여기서 하고 데이터 분석도 온라인에서 다 하도록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시스템을 정부가 구성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좀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 계획으로 이걸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때 이제 바뀌는 공간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들이 이런 거예요. 특히 비대면이 되면서 공간 변화가 좀 있죠. 예를 들면 실시간 화상 강의 지금 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들 각자 교수님들 책상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이 줌의 화면에 보인 거는 일반 컴퓨터는 25명이 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면을 보려면 하사표 눌러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따로 달고 가면 최대 50명까지 가능하고요. 이거를 이제 줌 업체랑 얘기하면 동시에 10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모니터를 여러 개 달아서 동시 대형 강의가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강의실이라는 것은 이제는 수업이 저희 대학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끝났다 그래서 학교에 무조건 다 나오라 할 수가 없으니 일부는 학교 나오는 학생이 있고 일부는 집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상으로 들어올 사람은 이 하상으로 수업 들어오고 오프라인 사람은 들어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강의실 이런 구성 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험 실습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은 실험할 때 사실은 모든 대학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할 때는 대면해야 된다는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화면 공유를 꺼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화면이고요. 공장입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게 홀로렌즈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는 굉장히 비싸요. 한 500만 원 정도인데 눈으로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고 실물을 보면서 교수님의 지시하에 물론 교수님이 이렇게 같은 화면을 보면서 지시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수업도 가능해졌어요. 이제
이건 끌게요. 다시. 끄고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 보급이 될 거예요. 조만간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환경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탐구 어떻게 해야 돼? 옛날처럼 정통적으로 실험실 모여갖고 약품 받아가갖고 그거 변화 볼 것이냐, 실험기구 갖다고 설치하고 측정할 것이냐? 근데 현장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걸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거 하면서 가상 실험실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들 보면 랩스터라는 사이트도 있고 비욘드 랩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랩스터는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 게 많고요. 요거는 이제 그 대학 수준의 일반 화학, 유기화학 이런 쪽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보면 또 공유하면 깨겠지만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영상들이 있어요. 뭐 잠시 볼까요? 제가 괜히 닫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제가 눌러서 다시 볼게요. 공유를 해볼게요. 그런데 레스트라는 눈에 들어오려다가 잠시 멈춘 건데요. 이게 약간 게임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물건을 선택하고 실험기구를 선택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저희 대학에서는 몇몇 화학과 교수님들이 이 제품을 사가지고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실제 수업을 했습니다. 유기화학이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인 두 번째 영상인 그 비욘드 랩스라는 데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 챕터마다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거라서 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 약품들을 꺼내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좀 끌게요. 그래서 이런 가상 실험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물론 매뉴얼 스킬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개념을 배우고 하는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는 교실 환경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신청학습법이라는 것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신청학습법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2023년 이후부터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서서히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개념을 하나씩 배워가는 스타일의 수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대학 교육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초, 중, 고 모든 교육이 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면 일단 2020년도에서 그 학교 현장에서 과학탐구, 비대면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조사해보면 그냥 비대면으로 이론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실험을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학생들이 물건 자기 집에 있는 거 갖다 써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실험 도구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학생들 그 실험 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 영상을 찍어갖고 그 영상을 어떤 분석 툴을 이용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VR, AR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보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지금같이 줌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소회의실에 보내갖고 토론하게 하거나 등등등등 다른 게 있었고 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서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다 시행착오였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 대학도 일반물리 실험 자체를 이렇게 고교들이 영상을 찍어서 실험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주면 그 학생들이 트래크라는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미래 환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가상 실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원격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개의 챕터를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는 데이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즉 주장 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주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실험실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가지의 큰 변화 물결이에요. 이런 변화 물결 속에서 기존의 거를 답습하고 진행한다. 물론 현재 임용고시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공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범대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 갖고 시험을 보니까 학교 현장에 나가면 사실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변화를 감지하시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대학은 과학교육과 모든 학과, 저는 지구과학이 없거든요. 세계 학과에 전부 다 이런 강의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과목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필수화시켰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은 다 그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그 프로젝트 학습만 하는 과목이 생겼어요. 공대에서 하는 캡슐 디자인처럼 그런 과목이 생겼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난 뒤에 이 학생들이 교사되고 나면 거의 그런 수업이 한 20, 30% 이상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범대 교육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과학 탐구는 어떤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는 탐구에 대한 이런 개념 설정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영재교육을 하면서 2003년도에 반테슬 바스크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영재교육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교육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 밑에 오는 대학원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박사과정이 전부 다 이학 박사들이 왔었어요. 생물학 한 사람, 화학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 좀 생각을 해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어떤 탐구 활동, 특히 과학 탐구 활동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 교육한 사람들이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학하는 사람들이 자연과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교육학을 결합시키면서 분류한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류 체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체계에 의해서 우리 수업들이 좀 개선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탐구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교육에서 인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했던 무슨 일반 물리 실험, 일반 화학 실험, 그리고 대학의 전공을 진학하면서 배우게 되는 무슨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실험, 현대물리 실험 이런 것들이 됩니다. 되는데 그 목적이 뭔가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학습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표 맨 아랫줄에 뭡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실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답을 향해서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 속에서 질문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실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실험활동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 교수의 역할은 문제 출제예요. 학교에 가서도 똑같아요.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실험을 많이 안 했겠지만 실험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이 탐구활동.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 보면 답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나와 있는 답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퍼즐 형태로 다뤄가면서 정해진 답을 찾아가니까 남는 것은 개념의 이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항을 제시하고 그 사항 속에서 문제를 발굴하는 건데 문제 사항이 아주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에서 대표적인 것은 막 에너지 소모, 에너지 효율, 에너지 낭비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을 짓겠다 했는데 결국 알고 보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배워야 될 내용은 뻔하거든요. 소비 전략에 관해서 어떻게 구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PBL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트가 아니고 Problem Based. 프로젝트는 탐구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PBL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CPS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PBL은 형식이에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로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영재교육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사항들을 제시하고 한 4, 5, 6차씩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그 따라서 쭉 진행하고 마지막에 결과물들만 학생들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석사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석사과정을 가면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정해놓은 문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찾은 다음에 교수님의 지도하에 뭘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통찰력 지도예요. 어떻게 문제를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험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단계가 CPS라는 단계인데 CPS는 문제부터 본인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방법도 자기가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게 과제 연구, 과학과하고 영재학교 들어와 있는 게 R&D예요. 스스로 문제를 발굴한 다음에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과제 연구가 되고 과학 전람회 가고. 이런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내는 역량, 그리고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역량, 생각을 다듬어가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박사과정에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모든 탐구, 문제 기반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이 현재 초, 중, 고 교육 과정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어서 학교에 있는 사범대 학생은 특히 과학교육 학생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범대 커리큘럼에는 PBL, CPS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학교에 나가면 갑자기 무슨 과학 전람회 나가야 된다. 과제 연구 지도해라. 동아리 활동 지도해라. 이러니까 과학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교과서 과목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교육과정 대표 개발자예요. 성취기준을 제가 썼거든요. 쓸 때 저희 철학은 뭐냐면 바로 PBL과 CPS를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발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교과명을 과학탐구로 정해서 냈더니 교육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과학탐구로 내세우니까 사회과에서 사회탐구라는 과목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뒤에 실험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사회탐구 실험은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과목이 실험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뭐만 하고 있느냐? 앞에 나왔던 탐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 기준을 보시면 성취 기준은 PBL과 특히 CPS 가까운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에도 보면 대부분은 통합과학과 연동되어서 실험을 제시했어요. 왜냐면 안 할까봐 통합과학에서도 했는데 몇몇 탐구 주제는 정말 뜬금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운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장치, 또 하나는 생활 속 문제 찾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성취 기준 해설해 보면 과제 연구나 프로젝트 형태로 하나 돼 있는데 학교들이 안 할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장치를 원래대로 CPS를 하면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백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실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 이걸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판사가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방법은 PBL 방식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도 주고 그 속에서 가설은 네가 한번 정해봐라. 실험 방법도 줘요. 왜 이렇게 줄 수 있느냐? 문제가 뻔하거든요. 출연할 수 있는 게. 밤에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농구 경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뻔하죠.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맨 뒤에만 실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 이게 약간 PBL이에요. 그 PBL이라는 거는 앞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딱 제시해주고, 근데 찾는 문제는 뻔해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는 선생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하면 어떤 문제든지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정한 문제만큼 달라지는 거. 이게 PBL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본 거죠. CPS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심층학습법이라는 것이 점점 갈수록 CPS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대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24살의 선생님이 딱 돼요. 4살이 되고 나면 얼마나 더 선생님을 할까요? 30년?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대가 되면 아마 수업은 PBL과 CPS 위주의 수업으로 바뀔 거예요. 바뀔 때 그러면 사범대에서 배운 것만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은 70, 20, 10이라는 형태로 교사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협업을 통해서 소셜러닝,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20%밖에 없어요. 나머지 70%는요. 현장에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사실 이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바뀌어봤자 한 30%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10년 뒤를 보면 이런 70%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 때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습득이 잘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대 이상 40대인 교사한테 갑자기 코딩을 배워라. 갑자기 프로젝트 수업해라. 쉽지 않아요. 이게 두뇌가 25세 전후로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이 전후에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CPS가 과연 어려우냐? 제가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한 수업이에요. 학생들한테 CPS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재 교육을 오는 애들이지만 뭐 영재 오는 애들이 영재는 아니니까 그냥 똑똑한 애들이니까 신문을 통해서 막 찾아냈어요. 찾은 게 이거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게 2016년이니까 좀 됐는데 신문 기사가 두 개가 났는데 동시에 하나는 10월달이고 하나는 9월달인데 둘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책상 밑에 숨어라, 책상 밑에 숨지 마라가 있는 거예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난과 안전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 교과서는요. 책상 밑에 숨는 걸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기사처럼 책상 밑에 숨지 마라는 것은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책상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았더니 방법은 뭐냐? 책상을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구조물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운동량과 충격량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기존의 논문들을 찾아봐요. 이거 어떻게 실험하지? 책상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나? 이럴 때 논문을 좀 검색해봤더니 학교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논문을 봤더니 학교를 지어서 부서뜨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틀을 만들고 틀 속에 구조물 넣어갖고 옆에서 힘을 가지고 찌그트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험 방법을 이렇게 만들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자기들이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만든 실험 장치입니다. 얼마나 어설픕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치들이죠. 그거 어떻게 실험하는지 아세요? 코디 프레임 사가지고 빨대 같은 거 연결해갖고 구조물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단순합니다. 진짜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얼마나 부서뜨려지는걸 보는 겁니다. 심플하죠?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 영상도 애들이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학생들이 만드니까 당연히 단순하겠죠. 잘 부서뜨려집니다. 그죠? 거의 다 박살이 납니다. 이걸 3D 프린트로 만들랬는데 3D 프린트로 만드니까 안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결국 책상이 저 정도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 정확한 척도 비율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부서집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중에 한 개가 안 부서집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 구조가 정말 튼튼한 구조구나. 이게 중학교 2학년들이 한 거예요. CPS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분석 방법도 어디에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막 붙입니다. 여기 붙여갖고 표를 만듭니다.
찌그러진 정도 이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까 그 형태가 유일하게 한 군데만 찌그러지고 나머지 튼튼하더라. 라고 해서 옥거리형이라고 하는 아까 요 형태 여기 지금 안 부서지는 거 5번째 형태. 이게 제일 튼튼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게 있어요. 이미 상품화되어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애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디테일하게 뭐 측정하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아이디어 내고 했는데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CPS의 효과예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길러진 건요.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실험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분석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주장을 했다. 제가 아까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주장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애들이 뿌듯함을 느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새로운 탐구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모델까지 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시대가 없어지더라도 비대면에 대한 수업은 남을 것이다. 저희 대학에서는 내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비대면을 혼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첫 번째 얘기 많이 합니다. 실험은 모여서 하면 돼. 지금 현재 학교가 2주 가고 2주 안 가고 뭐 1주 가고 안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 같은 형태, 무슨 탐구 형태로 가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서로 토론해서 문제 인식하고 가사 설정하고 실제로 등교해서는 모여서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론 도출은 또 온라인 실시간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박사과정하고 이걸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정통적인 생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험은 같이 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뭘 평가할 것이냐인데 역량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실험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실험했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거꾸로 했을 때 훨씬 더 능력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 모여서 모든 활동으로 탐구를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하는 애가 독점하거나 못하는 애 관심 없거나 한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물품을 보내든 뭐 집에서 뭘 할 수 있든 개별화된 실험 설계를 하고 개별화된 실험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모였을 때 토론하겠더니 과학과 다스 5대 역량 있잖아요. 뭐 과학 참여 및 병사섭력 주셔서 과학 탐구 능력 사고력 모든 게 좋아졌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봐요. 사실은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대면적일 때 더 잘 되고요. 줌 같은 거는 한정되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참아야 되고 하지만 오히려 실험 부분은 개별로 해도 상관이 없구나. 특히 온라인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가상 실험이나 이런 홀로렌즈 이용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되어서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거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저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교과의 정경 교수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박사과정도 훈련시키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주로 초등 분야를 하고 있고 정경 교수님은 이제 박사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도구에 약간 종속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름을 디지털 탐구 도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가치 부여하는 수업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럼 현재 학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세종과학고가 2년 동안 정책 연구를 학교를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 활동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 제목들이에요. 물리학, 이거는 코딩을 통해서 약간 시뮬레이트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프랑크 상수 측정하는 거, 이거는 적외선 센서하고 아두이노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를 이용해서 속도 상수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값들을 모아서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 생물 정보학을 통해서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왔고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학에서의 앞으로 기본적인 탐구라는 것은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보다는 실시간으로 측정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본인이 직접 센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자신들만의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탐구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정보학을 통해서 그 사이트 가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진화의 증거를 스스로 밝혀내보는 수업 활동. 그 다음에 이거는 기상 데이터. 어스 룰스쿨 같은 데서 실시간 기상 데이터, 기상청에 들어가서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엑셀에서 편집해서 분석해서 현재 기후 변화를 알아보는 수업. 이런 부분들이 이미 현재 과학고에서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학중점학교 교원들한테 이런 역량을 주기 위해서 정경 교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가면서, 즉 우리가 실험을 통해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실험은 보세요. 100g, 200g, 300g 변화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시간 데이터라는 것은 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죠. 드르륵 들어오죠. 디지털 형태로 쫙 들어옵니다.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표 양식으로 되지 않고 엑셀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공유라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뭐 기상 관측, 우주 관측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제공이 됩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하는 형태. 그리고 코딩 기반의 것은 이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를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업들을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실시간 데이터 생성은 이미 센서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죠? 공기질 측정 센서, 이거 화학, 생명과학 이런 데서 쓰면 됩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앱에 다 데이터가 뜹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는 그냥 방구만 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냐, 애플워치 같은 거. 워치에 보면 심박수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온도 측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방식. 또 뭐가 있냐면, 코딩 기반은 마이크로비트라는 네트워크 무선 연결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딩을, 이거 뭐 블록 코딩이죠. 뭐 한두 시간 배우면 되는 거. 이런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실험 도구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국가위성센터에 가면 데이터 받을 수 있어요. 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상 관측을 해보는 수업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가 지금 고려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학생 개개인과 학교 개개 또는 교육청 단위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과학 탐구 공유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이 속에서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구글도 이걸 만들고 있고요. 몇몇 외국계 대기업들은 이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국가 예상을 하지 않고. 거기서는 이미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두이노 사이언스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앱을 아두이노 사이언스 저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보고서 쓰고 거기서 바로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센서도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웬만한 중학교 실험 다 가능합니다. 그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걔네들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